민들레 호씨가 날리면은 그 민들레가 씨앗을 뿌리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갖고 펼치는 그 모습이 종족 번성의 엄청난 그 열정이라 할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수업, 더 기프트 세 번째 수업. 나를 제외한 모든 관계는 언젠가는 끝난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유연기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다. 언제 당신의 자기 자신을 존재하기를 멈추고 역할을 떠맡기 시작했는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버림받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럼 우리는 일찌감치 세 가지 A를 얻는 법을 습득한다. 바로 관심, 애정, 인정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낸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데 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말로 되거나 말로 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메시지를 받는다.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브라이언이 10살에 있을 때 가족을 버렸다. 그 후에 브라이언은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의 삶을 더 수월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브라이언은 이 부영자 정체성을 성인까지 가지고 왔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맺었다. 또 다른 내담자는 매치는 그를 자의적으로 임신하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어머니 역할에 부담을 느꼈고 어떠한 기대감이나 열정도 없이 어머니가 되었다. 자, 사랑받거나 관심받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게 만든 특별한 사건이나 돌아옴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안정하기도 많은 가정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성취를 중시하도록 문화를 만든다. 그런 문화 안에서 아이의 행동과 뒤엉키게 한다. 하지만 만약에 좋은 성격이나 좋은 태도를 보여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조종이다. 내 손주 조던은 사진가이고 최근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연기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일을 맡았다. 마침 며칠 전에 2개 오스카상을 수상한 어떤 영화 감독이 그런 연기 수업을 참가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트로피를 어디에 전시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그는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다고 말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의 성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숨겨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영화 감독과 내 사이로 본 사랑스러운 방식을 그들이 받은 상과 이런 성취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리안 나를 우리가 우세히 물려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유산을 떠올리게 해주는 유쾌한 이야기를 해줬다. 항상 성공을 의지하고 살며 사랑을 받으려면 특정한 높이에 도달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는 건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상들의 힘과 기술은 우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의 유산이자 우리의 상이다.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자아의 망각의 문화, 과잉 성취나 저성취 문화가 아닌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기쁨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의 기쁨을 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내 딸 오드리와 오드리의 아들 데이비드는 내게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도 재능을 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집의 아버지를 함께 받고 데이비드는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하고 있는 여자가 사건만이라고 출연했다.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과외 활동들에 매우 뛰어났고 표준화 시험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학교 내신 성적이 문제였다. 오드리와 오드리의 남편인 데일은 상담교사의 사무실에 자주 불려갔는데 데이비드가 납치할 위험에 있어서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데이비드는 두 곳의 작은 사립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대학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레 부모에게 말했다. 교육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항상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사랑하고 잘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부모의 지지를 느끼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하면서
데이비드는 집중력과 동기가 생겼고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커리어 경로를 밝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데이비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고 또한 진심으로 그곳에 가고 있고 싶어 했다. 데이비드는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그냥 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렸다. 현재 데이비드는 저널리즘 학위가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인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기대라는 상자 안에 갇힌다. 기대는 우리에게 충족시켜야 할 특정한 역할이나 기능이 있다는 믿음이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은 하나의 이름표를 부여받는다. 가령 책임감이 강한 아이, 장난질 잘하는 아이, 반응아 등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부여하고 나면 아이들은 그 이름표를 단체에 기원한다. 가족 안에 최고의 선수가 있으면 대개 최고의 말씀꾼도 있기 마련이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 오빠는 이럴 때 매우 불안정했어요. 제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조적이고 착하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름표는 정체성이 아니다. 가면은 또는 감옥이다. 내 남자는 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우리 자신을 한 가지 역할이나 한 가지 버전에 한정짓는 대신에 우리 각자의 내면에 하나의 가족 전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먼저 유치하고 미성숙한 면이 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빠르고 쉽게 가지고 싶어한다. 그 다음으로 아이처럼 전진난만한 면이 있다. 호기심이 강한 자유로운 영혼이고 편견이나 공포나 수치심이 없이 기분 본능 욕구에 따르는데 능숙하다. 또한 이성에게 집적거리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경계를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10대 아이도 있다. 상황을 숙고하고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이성적인 어른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부모가 있다. 바로 다정한 부모와 무서운 부모다. 다정한 부모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 봐준다. 무서운 부모는 큰 소리로 뻑지르고 손가락을 흔들며 말한다. 너는 늘어야 해. 나의 내면의 자유로운 영혼은 내가 이 수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왔다. 하지만 내면에 친구가 있는 어른이 없다면 자유로운 영혼은 많은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내 소녀인 레이첼이 증언하는 바대로다. 레이첼은 어렸을 때 요리하기를 좋아했다. 레이첼이 내게 한 가지 음식 레시피를 가르쳐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서 하나인 치킨 파프리카 만드는 걸 알려주기로 했다. 나는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았다. 나의 본능에 따라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자기 신의 생존 그 자체가 특정한 역할을 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특별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아이리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고 자신이 타고 있던 탱크가 탑승한 병사들과 함께 폭발한 이후에 군에서 제대했다. 그는 정신과의 간호사로 재취업했지만은 점점 술을 심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우울증, 편집증, 좌염증에 시달렸다. 상태가 너무 심한 나머지 4명의 아이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리스가 태어날 즈음에 주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아이리스는 아버지가 점잖고 예민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아이리스는 목욕한 후에 아버지가 자신을 무릎 위에 앉히고 성그러진 젖은 머리를 곱게 빗어주는 시간을 사랑했다. 아니면 저녁에 소파에서 잠든 척해서 아버지가 침실까지 안아다 주게 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 아이리스가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심장은 거의 12분 동안에 멈춰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가까스로 소생기게 좋아하는 그는 심한 눈의 손상을 입은 탓에 자신이 한때 일했던 병원의 장기에 입원 환자가 되었다. 아이리스가 18살이었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이 아이리스는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리스가 매우 어릴 적에 부모가 심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리스는 긴장이 이런 것을 감지하고서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분위기가 가벼워지기만을 기도했다. 이 메시지는 아이리스의 어머니와 언니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아이리스는 책임감 있는 사람, 다른 가족들의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방법을 이용해 가족 안에서 3가지 관심, 애정, 인정을 얻었다. 아이리스의 어머니는 근면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안에서 숨은 상처나 수치심이나 난처함에 민감했다. 어머니는 아이리스의 아버지가 가장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확고부동하게 충실했다. 아이리스와 어머니의 관계는 대부분 아이리스의 언니들에게 대한 상호 관심과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언니들은 힘겹고 혼란스러운 삶을 견뎌야 했고 저는 마음속에 거대한 진감을 안고 살았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한 번도 안 느꼈어요. 저는 친절한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했고 아이레스는 금발을 곱슬머리와 도톰한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렸다. 당신 언니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어떤 관계로 새로이 형성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아이리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주저함이 보였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이 언니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아요. 또한 언니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있는 성인으로 존재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요. 나는 역할을 끼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 그녀 자신일지 모른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나는 아이리스에게 말했다. 지금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결혼하기 좋을 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쁜 상황을 더 좋게 또 나쁘게 만들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이리스의 큰언니는 매우 화를 잘 냈고 무서웠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녀가 성적학대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리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자기 방으로 향했고 박물관을 잠궈서 언니의 불안정을 피했다. 저 때문에 부모님 큰언니를 거기서 보낼지도 몰라요. 아이리스가 말했다. 사랑하기를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 친절하고 착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다. 내담자들에게 묻는 첫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유년기는 언제 끝났습니까? 세 가지 A를 얻기 위해서 서영역은 자신의 오래된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과 이웃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방적인 의존하는 상호 의존에 그리고 필요가 아닌 사랑에 방점을 둔 방식 말이다. 내담자가 자기 신의 초기 패턴을 알아내도록 도울 때 나는 이렇게 묻곤 한다. 당신이 가득히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이나 또 행위에 의존할 때가 많다. 가령 음식이나 설탕, 알코올, 쇼핑, 도박, 섹스 같은 것들이다. 심지어 건강한 일들을 가득히 할 수 있다. 일이나 운동이나 제한적인 식이요법에 충동될 수 있다. 하지만 관심, 애정, 인정, 또를 갈망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장호된 곳으로 가게 된다.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철물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찾는 것은 거기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상점에 간다. 루시아는 간호사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이 필요한 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누구지? 그녀는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법과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루시아는 깊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말했다. 저는 누구도 지시를 받지 않아요. 자신을 중심에 두어도 괜찮다. 린지와 조던이 어렸을 때 내 딸 마리안나와 사위로 본 가족에서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을 서로에게 보장해 주기로 했다. 로비 이렇게 촉구하는 게 베이비시티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을 때 마리안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다시 잡고 극장에 연락해서 다른 날짜로 티켓을 교환할 수도 있었다. 때때로의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소지하는 것도 맞을 때도 있다. 나는 사랑은 TIME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다고 타임이다. 타임, 사랑이란 것은 독서, 지지모임, 교회 등등 소속에서 시간을 해서 또 뒤에 충전하고 때때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힘든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나도 한때 그랬다. 이미 저기의 시절의 벨로와 나는 마리안나와 함께 볼티모어 또 지역의 한 주택에 딸린 자그마한 가정부 아파트에 살았다. 자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다.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겪어가지 못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존재야. 아름다워. 나는 더는 나 자신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정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미용 관리를 받는데 이는 꼭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얼굴 마사지도 하고 머리 염색도 받고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어두운 톤에서 밝은 톤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자존감이 높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외면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대접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가 스카프가 참 멋지네요 라고 말하면 나는 고마워요. 저도 이 스카프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대반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날이 있다. 그날 나는 10대인 마리안느를 옷가게에 들여다 옷을 골라주었고 마리안은 그 옷을 입어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건 저덥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딸아이를 까다로운 사람 혹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다. 하지만 이내 나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아이, 무엇이나 덥고 무엇이나 덥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그리고 더 많은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라. 자기 자신을 채워라. 자기 무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나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하게 된다. 매일 최소한 5분씩 할 일을 해서 기분 좋은 감각을 음미해라. 일하고 사랑하고 나르라. 한 주에 하루 껴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라. 지난주 동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했던 때를 떠올려봐라. 당신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당신의 대응은 습관에서 나온 것인가? 필요에서 나온 것인가? 욕구에서 나온 것인가? 당신의 대응은 당신의 신체에서 어떻게 느껴졌는가? 당신의 대응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었는가? 이제 지난주 동안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때를 다시 떠올려봐라. 당신은 뭐라고 말했는가? 당신의 대응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었는가? 자신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라. 일하고 사랑하고 놀아라.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일을 잘하게 된다.